나중에 자. 자, 지금 오른쪽 구석에는 지난번 여러분 본 복습 테스트 다 써놓은 거고요. 여기 그 밴드에 채점을 해놨으니까 내가 뭐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224페이지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생태계 구성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어요? 유전적 다양성. 지금 퀴즈도 냈지만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물론 그 앞에 진화 얘기도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 중에 변이라는 개념, 진화라는 개념, 자연선택이라는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그거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변이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랬지? 한 종에서 뭐 무당벌레 얘기 나왔었는데 무당벌레라는 한 종 내에서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점의 개수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형질이 나타나는 걸 한 종 내에서 다양한 유전적 형질이 나타나는 걸 변이라 그랬고 이 변이가 계속 유전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굉장히 유전적 차이가 커져버리면 종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난 걸 우리 뭐라 그랬지? 진화라 그랬어.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변이 때문에 다양한 변이 때문에 그 아래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질의 생물이 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딱 적응해 버린 그런 형질이 자연이 선택하였다. 이런 걸 자연선택설이라고 하고 역시 그 과정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은 형질을 가진 생물, 여러 종의 생물, 여러 환경들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224페이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풀었지? 224쪽 봐봐.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안 풀었니? 약당을 써있구나. 자, 여기 있는 문제 후딱 풀어버릴게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바나나 얘기도 나옵니다. 바나나 얘기. 자, 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종과 동물종만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단세포생물 중에 무슨 아메바, 집신벌레 막 이런 애들 있지? 심지어 바이러스까지도 여기 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생태계 다양성은 뭐 때문에 생긴다? 다양한 환경의 차이로 발생한다. 그리고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이다. 이런 개념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5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다양한 상호작용. 자, 2번 그림 보고 얘기해보자. 여기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첫 번째 그림은 쥐새끼들이 색깔도 다르고 뭐 색깔이 뭐 한 3종류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숲이라는 환경 안에 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뱀도 있고 막 무슨 고사리도 있고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이거는 종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종다양성. 그죠? 여러 생물이 그 한정된 공간 안에 드러나는 거. 여러 생물종이 등장한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그러면 종다양성으로 분류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죠? 강과 숲과 나무와 뭐 등등등. 환경에 대한 얘기니까 생태계 다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 니은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가 개체마다 다른 거. 일단 터키 달팽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양한 형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껍데기 무늬가 지금 224쪽이에요. 224쪽에 껍데기 무늬가 개체마다 다르다. 그럼 뭐에 대한 얘기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기억 맞았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다는 일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환경의 다양한 정도라고 해야겠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봅시다. 3번.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의 종류가 적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말이 안 되지. 유전자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게 형질, 유전적 다양성, 뭐든지 다양해지려면 쪽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기억 틀렸고요. 우수한 품종의 농작물만 재배하면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나요? 유전적 다양성은 분명히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상품성은 좋아질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 옥수수 나달이 조그만 게 있고 옥수수 나달이 큰 게 있어. 옥수수가 듬성듬성 맺힌 게 있고 옥수수가 빽빽하게 맺힌 게 있어. 뭐 사다 먹겠어, 얘가? 나달도 튼실하고 빽빽하게 붙어있는 거 먹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옥수수를 키우면 그런 건 내다 팔고 듬성듬성하거나 모양 막 못생기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족끼리 먹어버리는 거야.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나중에 그 상품들 나중에 재배할까? 재배 잘 안 해요. 사실은 대부분의 농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그런 농작물들은 종다양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몇 종류 정도밖에. 니네가 알고 있는 무는 거의 그냥 다 그 뭐야. 니네가 본 무는 다 똑같잖아. 팔뚝마다 기다란 밑은 좀 약간 초록초록하고 밑에 하얗고 그지? 응. 강화도에 가면 순무라고 해서 순무 들어봤어? 나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맛이 좀 내 입에 안 맞는 것 같아. 되게 뭐라 볼록하게 생겼어. 볼록하게. 그 비슷한 그 무 같은 거 뭐라고 있는데 이상한 거. 보라색. 뭐지 그 보라색 그거? 단어가 생각나. 비트? 비트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들도 무의 종류긴 할 텐데 이거 나름대로 저거 나름대로 상품성이 있다 보니까 얘는 이런 종, 쟤는 저런 종, 이런 무는 이런 무 거의 몇 종 없단 말이야. 실제로 굉장히 많겠지만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키우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런 얘기 지금 니은까지 얘기했고요. 기억 니은 다 틀렸고 답은 디귿이 되겠지.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생물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디귿. 대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살아남는 게 좀 있어줘야 걔가 나중에 또 진화가 일어나 변이가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고 또 종의 분화가 일어날 텐데 그냥 그 대에서 끊겨버리면 걔 멸종인 거지 뭐. 정답은 디귿이고요. 4번. 요것을 문제로 냈었지? 그지? 면적이 같은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 A에서 D를 나타낸 거다. 지금 식물종의 수 왼쪽에도 4종이고 오른쪽에도 4종이야. 그죠? 근데 어디가 더 안정적인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왼쪽 오른쪽? 왼쪽. 이번에는 오른쪽에는 지금 종 A가 일방적으로 너무 많아. 그지? 종 B는 한 그루밖에 없어. 그죠? 자, 아무튼 기억은 맞았고요. 다 4종이니까. 가보다 나에서 식물종의 분포 비율이 고릅니까? 가보다 나 지역에서 고른 게 아니라 가에서도 고르게 돼 있죠? 니은 틀렸고 종 다양성이 높은 곳은 그래서 좀 더 고르게 분포되는 지역을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한다고. 답은 기억 디귿.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오케이. 종 다양성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더 안정적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 같은 종이라도 개체들 간의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일단 A 자리에 들어갈 게 뭐야? A 자리에 들어갈 게 종 다양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종 다양성이라는 단어고 기억 맞았고 그 다음 니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으면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집니까? 당연하지.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이런 생물도 있고 저런 생물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답 기억 니은이고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문장 자체가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7번 생물 다양성의 3가지 의미. 이것도 순서대로 한번 써봐. 가가 뭐가 돼요? 가가 7번에 가가 이 3개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같은 생물 종이라도 그러면은 두더지면 두더지, 아까 말한 터키 달팽이면 터키 달팽이, 뭐 무당벌레 무당벌레 나온 거니까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지. 유전적 다양성.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갯벌, 뭐 열대우림 갯벌 습지 환경이니까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되죠? 다는 일정한 지역에 다양한 생물종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야. 가가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A, B, C, D, E, F, G라는 무당벌레가 있어. 근데 A, B, C가 멸종해서도 D, E, F, G가 살아남아 있는 거지. 기억 맞는 말이에요. 나가 높으면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왜? 갯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탄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추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양성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나가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당연하지. 답은 기억 디귿. 자, 이제 문제 8번 문제가 나왔어요. 바나나가 나왔죠. 바나나가 나와 있는데 야생 바나나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씨가 없는 바나나를 나타낸 거래. 일단 여러분들은 씨가 있는 바나나를 본 적이 없죠. 그지? 나는 어린 기억에 어렴풋이 있었던 것 같기도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바나나를 먹는 게 니네 뭐 드라마에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 바나나를 1년에 한 번 정도 먹으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나이가 되는 거야. 오죽하면 학교 갔어. 나 초딩 때로 잠깐 빙의해서 얘기해볼게. 이정환, 나 어떻게 집에서 바나나를 먹었어?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어디서 샀어? 우리 외국에서 친척 갔는데 선물을 사온 거야. 내가 저 바나나 2개나 먹었어. 좋겠다. 이게 일상이었어. 선생님 초딩 때면 지금부터 언제적 전이냐면 거의 한 30년도 더 전이거든. 그럼 물가를 잘 생각해봐. 지금 바나나 한 다발에 보통 한 20개 붙어 있잖아. 이거 이마트 가면 얼마 받는 줄 알아?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 35년 전 물가를 잘 생각해봐. 참고로 그 당시에 이발비가 500원 정도밖에 안 했어. 머리 깎는데. 바나나 한 개 500원. 어떤 소리인지 알겠지? 한 개 그냥 한 다발 다니고 한 개 500원이었다고. 그 당시에. 그때 직장인 한 달 월급이 15만 원 안팎이었거든. 근데 바나나 한 개가 500원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람떡 알아? 바람떡? 떡 중에 이렇게 할때 반달 상현달 모양으로 생겨있는 떡 있잖아. 그게 4개 100원이었거든. 떡집에서. 근데 바나나가 500원이었단 말이야. 자, 그때다 보니까 내가 바나나를 많이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식으로 뭐가 박혀있던 걸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얘기야. 근데 지금은 바나나 없다는 얘기지. 지가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이게 종을 개량해서 단일 품종으로 지금 전 세계에 바나나가 재배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라 기존 바나나를 띄어와서 딴 데다 심는 거야. 그럼 걔가 또 바나나가 줄기가 커지면 잘라서 딴 데다 심는 거야. 결국 뭐야? 한 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진 거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자체가 없어. 그냥 복제한 거야. 다 복제. 전 세계 바나나는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 복제한 거야. 알겠지? 이걸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니네 꺾꽂이도 일종의 무성생식이지. 니네 고구마 심을 때 어떻게 심지 알아? 그냥 고구마 막 쪼개가지고 막 여기저기다 막 뿌려. 흙에다가 살짝 묻어. 그럼 거기서 줄기가 막 자라나.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니까. 내 고구마랑 감자를 심어봤는데 씨앗을 심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 거를 그냥 꺾꽂이, 뭐 포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다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암수하고 상관이 없잖아. 가는 나보다 변이가 많다. 가는 씨앗으로 번식하는 거니까 당연히 변이가 많겠지. 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보다 나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아니 오히려 가가. 답은 기억 니은인데 물론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나나를 먹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런 거 다 기본이 되는 거를 어디다가 다 보관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바나나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 바나나가 초토화돼도 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는 또 다른 어디가에 보관이 돼 있을 거라고. 무균실 같은데. 걔 가지고 또 쫙 퍼뜨리겠지. 걔까지 이제 만약에 감염돼 버리면 끝장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바나나라는 과일을 전설 속의 과일이라고만 알 수밖에 없지. 그치? 아빠 어렸을 때는 바나나라는 과일이 있었다면서요? 당연하지. 겉에 동그랗고 속에 그냥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으면 맛있는데 진짜예요? 뭐 이렇게 될지도 몰라. 가능성은 희망하지 마. 자, 9번.
생물 자원과 이용 방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요거를 조금 외워볼까요? 목화는 누에에서 목화는 뭐야가 누에에서 얻어내 목화가 왜 누에지? 아니다 비단의 원료가 누에지 비단의 원료. 목화는 그냥 목화는 면이라고 합니다. 비단의 원료에다가 뭐라고 쓰면 누에, 실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섬유의 원료 이게 목화가 되겠네. 그러니까 1, 2번은 바뀌어 있고요. 푸른 곰팡이 항생제의 원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이 아스피린 진통제의 원료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휴식장소 제공 답은 5번이겠네. 개인적으로 자연휴양림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새 너무 비싸졌어. 자 10번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획이 뭔지 알아? 너무 많이 잡아버린다는 얘기야. 잡아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를 남획이라고 불러요. 응? 그 다음에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 등이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에서는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정답 5번이 되겠고 11번 몇 가지 생물 다양성 감소 사례이다. 숲을 벌목하여 경작지를 만들었다. 그럼 숲이 파괴되는 거야. 식용으로 도입한 큰잎 베스와 황소개구리 때문에 생태계 먹이 관계가 파괴되었다. 이게 그 10번 문제에 있었던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래종 얘기 나오면 이 큰잎 베스, 황소개구리, 또 블루길이라는 물고기 있고요. 참고로 베스는 물고기 이름이에요. 블루길, 베스는 물고기고 황소개구리 말 그대로 개구리고 그 다음에 또 뉴트리아라고 하는 이만한 그 쥐라고 해야 되냐 뭐라고 두더지 뭐 이만한 또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거 붉은 귀 거북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 그 부처님 오신 날쯤 되면 방생한다 그래가지고 막 요만한 자라 이런 거 팔잖아. 거북이 같은 거 그냥 한강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준다고 방생. 응?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어디서 외국에서 싼 거북이를 사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온 거야 사람들한테. 그 중에 붉은 귀 거북이라는 게 있었나. 근데 걔도 천적이 없어가지고 막 엄청 번식 중이 돼요. 몰라 요새 좀 컨트롤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나라 물고기도 외국에 가면은 외국이 작살날 수도 있습니다. 걔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토종 생물이 거기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외래종 도입이 돼버린 거지. 가끔씩 유튜브에 나오잖아. 가물치. 가물치 얘기 나오고 미국 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네. 또 다람쥐 유럽 숲을 난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걔네를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 없대요. 다람쥐 그리고 또 하나 장수말벌. 장수말벌이 미국에 아주 벌집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 거의 뭐 꿀 산업을 작살을 내고 있대. 국뽕이야 국뽕? 그래 이거야? 우리도 피해를 받았으니까. 자 아무튼 외래종 얘기가 워낙 유명해서 이거는 가끔씩 국어지문에도 나오더라고.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 뭐뭐뭐와 황소개구리라는 설명문이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 중학교 국어교육 지금은 없지. 우리말과 황소개구리. 근데 뭐 그런 설명문이 있었던 것 같아.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다가 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다는 상아를 얻기 위해 사냥이 금지되어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몰래 잡은 결과 이게 이제 남획이라고 하는 게 되겠지. 그죠? 불법 포획이라고도 무슨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불법 포획이 낫겠다. 남획은 잡아도 되는데 저기 가서 고라니 10마리만 잡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20마리 잡아버리는 거야. 왜? 티 안 나니까. 응? 그런 게 남획이고요. 이거는 불법 포획. 잡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몰래라고 했으니까. 써볼게요. 가는 서식지 파괴. 가는 뭐라고? 11번에 가는 서식지 파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외래종 도입. 그 다음에 다가 불법 포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는 것까지는 좀 술렁술렁 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슬슬 내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한 254쪽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또 슬슬 오늘 하는 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무분별한 외래종 도입이 생태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종생물의 멸종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케이. 천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량으로 번식하여 토종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오케이. 외래종 도입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니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뭐 봤냐면 그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나왔는데 황소개구리가 살모사를 잡아먹더라고. 살모사 뱀이잖아. 그지? 원래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근데 황소개구리가 살모사를 잡아먹더라고. 어이가 없던데?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다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 어쩌다 한번 이긴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 먹이 피라미드를 완전 역주행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12번에 답 3번이었고 13번에 다음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몇 가지 국제 협약이다. 이런 거 보고 그냥 몰라도 돼요. 람사르 협약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습지 보전을 위한 협약. 그래가지고 이 람사르 협약에서 지정한 습지들을 람사르 습지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저기 순천만, 그 다음에 경남 창녕의 우포늪, 거기 말고도 한 두세 개 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 그런 데라서.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정답은 다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맞으니까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람사르 협약은 왜 습지를 보호를 하자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사는 물새들 있지, 뭐 청두모리니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협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1등급 도전 문제. 1등급 도전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아까 나무 몇 그루 있었던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이거를 뭐 나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식물이라고 써있기도 한데 식물 종이 A, B, C, D, E가 있어요. 총 개체수는 100개, 100개. 동일해. 그런데 그림 잘 보면 가는 너무 A 쪽에 치우쳐 있죠. 나는 그래도 뭐야 20개, 18개, 20개, 18개, 22개 뭐 이 정도면 뭐 비슷하게 한 20개 정도씩 있는 거네. 그죠? 그럼 식물의 종 다양성은 가보다 나에서도 높다. 이유는 뭐라고요? 고르기 때문에. 그죠?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 종의 수는 같습니까? 5종 A, B, C, D, E 맞죠? 그 다음에 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 또 식물종 A의 유전적 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높다. A만 물어본 거야. A가 20그루 있는 거랑 A가 75그루 있는 거랑 뭐가 좀 더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겠어? 많으면 뭐 많겠지. A만 보는 거야. 이 가와 나 지역의 전체적인 다양성을 물어본 게 아니라 A라는 녀석만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이것도 상문이라고 열었더니 그래도 살짝 냉기가 들어오네. 답은 기억 니은이고 2번. 이것도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1800년대 아일랜드는 품종 개량을 해서 얻은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을 키우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이게 뭐 크고 맛있나 보지. 그지? 그리고 재배도 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1847년에 감자 잎마름병이 유행하여 모든 감자가 싹 죽었고 그 결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당시 아일랜드가 주식이 감자였대요. 아일랜드 어딘지 알죠? 그 영국 옆에. 그 결과 15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였대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는 계곡, 분지, 강, 산, 습지 등의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2000여 종의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인간이 개입을 안 했더니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환경과 안정적인 공간 내에서 생물이 알아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변이가 일어나고 종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 나는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통일되더라도 비무장지대는 그대로 두는 게 아마 나중에 훨씬 더 관광자원으로도 좋고 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기억은 당시 재배 중인 감자의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 단일 품종밖에 없었다는 얘기니까. 그지? 니은은 생태계 다양성을 나타낸다. 맞습니까? 니은이 뭔데? 계곡, 분지, 강, 산, 습지, 해안. 오케이. 맞는 말이지. 디귿에서 나타나는 종 다양성은 먹이 관계의 복잡성과 관계가 있다? 맞겠지. 그 안에서 뭐 뱀이 개구리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뱀이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풀떼기도 풀은 안 먹겠지. 뱀이 메뚜기도 잡아먹고 뭐 이러다 보면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 별표하세요. 3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식지 면적이 64헥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철도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면서 8.7헥타르, 8.7 그럼 다 84, 32, 74, 28 그럼 몇이야? 34.8 정도로 줄은 거 아니야? 64가 34.8 그냥 이것만 보면은 한 반띵 된 것 같은데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협소해졌지 좁아졌지 그지? 그리고 공간이 분절돼 버려서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생물 서식지의 총 면적은 가와 나에서 같지가 않죠? 그거 보려고 계산 한번 해본 거고 가보다 나에서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가보다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답은 니은밖에 없어. 얘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거의 보기 힘들지만 선생님은 출퇴근하는 길에 로드킬 당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봐. 뭐 고양이 로드킬 당한 거는 일도 아니야. 너구리 가끔씩 너구리나 오소리들 중에서 좀 고양이는 로드킬 당해도 고양이 워낙 개체가 작다 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이게 피해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이게 고양이는 이렇게 지나가도 되거든. 애가 작으니까 어차피 죽은 애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안 밟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이건 한 서너 달 전이야. 한강변의 도로에 오소리 한 마리가 죽어서 로드킬 당했는데 이만하더라고. 이건 자동차가 지나가면 위에를 긁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없어.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리고 뭐 고라니 보는 거는 일도 아니고, 응? 새벽에 고라니를 치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고라니가 죽긴 죽었는데 피 안 흔들리고 죽었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쪽에 풀숲에다가 이렇게 치워놓나 봐. 지나가다가 저 뭐지? 고라니가 죽어있더라고. 그것도 있고 이제 가끔씩은 살아있는 고라니를 보기도 하죠. 그때는 선생님은 이제 일부러 동네에서 과속 안 하거든.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오후 3, 4시에 본 적도 있어. 대로변에서.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서 있었어. 쟤 뭐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 이것보다 더 넓은 폭 도로를 시골길이니까 좀 넓진 않아. 점프를 하더니 그냥 지나길래 순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밤중에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만큼 애들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시골에 가면 이 자꾸 개발이 되고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하면서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지. 고라니 같은 경우 그 가족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걔네들 예를 들어 4마리가 한 가족이라고 쳐. 반경이 걔네들 영역이 한 600m밖에 안 된대. 넓이가 600m면 보통 니네 학교 운동장 한 서너 개 수준 정도밖에 안 돼. 거기 안에 걔네들만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안 벗어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운동에서 어제 본 고라니가 있는데 3일 뒤에 또 봤잖아. 지난번에 걔야. 근데 이제 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알지? 응? 그걸 뭐라 하냐? 생태 통로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때 걔들 그걸 알겠니? 응? 저기 생태 통로 만들어놨으니까 저쪽으로 다니세요. 걔들 내로 다니냐 그거? 어? 아 그렇게 만들었군요. 앞으로 절로 다니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길로 다니지도 않고요. 근데 희한한 거 선생님 시골에 살면서 아직도 멧돼지를 한 번도 못 봤어. 동네 사람들은 멧돼지 많이 봤다니까. 자, 아무튼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갈까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면 외래종을 들여와 큰일 납니다. 갯벌과 습지를 매립하여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새만금. 그지? 방조제 막아놓고 물 뺀 다음에 갯벌 다 매립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비 오면 물도 안 빠지고. 응? 그러니까 왜 멀쩡한 갯벌을 그렇게 만들어놔? 자, 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국제 협약을 하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 답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뒤에 중단원 문제 한번 쫙 보시고요. 한번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13번, 14번 한번 볼게요. 중단원 문제 나머지는 다 쉬운데 13번, 14번을 보면 13번 잘 봐. 그리고 우리 자연선택 얘기 나올 때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책이 없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자연선택 얘기 나올 때 나방 얘기 자주 나와. 나방.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축구팀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맨체스터 지방에 100여 년 전에 공장이 엄청 만들어졌는데 공장 만들어지기 전에는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나름 비슷비슷하게 있었다. 근데 이 맨체스터 지방에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공장 굴뚝에서 매연을 많이 내뿜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많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도시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검은 나방은 솔직히 사람들 나방 안 좋아하잖아. 응? 지금 나방하고 나비의 차이가 뭔지 알아? 별로 없대. 생태학적으로 그냥 몸통이 크고 날개가 작으면 나방, 몸통이 작고 날개가 크면 나비. 그럼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 그지? 나방하고 나비하고 그런 생물학적 차이는 거의 없대요. 형태의 차이 뺏기는 그 외에는. 우리는 되게 극명하지. 에이씨 이러면 나방이고 와 이러면 나비잖아. 그래 안 그래? 와 이러면 나비고 에이 이러면 나방이잖아. 그지? 조금 정이 안 가게 생기기도 했어. 자 아무튼 나방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보이면 잡아 죽인단 말이야. 근데 동네가 공장이 많아져서 또 어두워지니까 검은 나방은 잘 눈에 안 띄어요. 흰 나방은 전체적으로 벽이 시꺼먼으로 죽게 있는데 흰색 나방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눈에 다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팔짱 다 때려 잡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없어지고 얘가 많이 남았다. 이것도 자연 선택이야. 그치? 환경의 변화에 얘는 맞아 떨어진 거고 이거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 된 거니까. 그래서 자연 선택 얘기 나오면 뭐 기린 얘기도 나오지만 이 나방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요. 자 여기도 지금 보면 나방이 나왔길래 선생님 얘기를 한 거야. 어떤 나방 집단에서 색에 따른 개체수의 비율이 달라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흰색 나방이 100%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검은색 나방이 그 개체에 섞여 들었어. 아니면은 돌연변이 일으켰든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 동네가 보라색 색깔이 좀 돼 있긴 한데 어두워지다 보니까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 지금 쌤 말한 거랑 좀 연결이 되지. 이 환경이 변한 게 자연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이렇게 인공적인 변화인지는 여기서 언급을 안 했지만 자 아무튼 가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 검은 나방이 생존에 더 유리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서 흰색 나방이 아니라 검은색 나방이 자연 선택되었다. 그럼 이 이후에는 한동안 검은색 나방의 전성기가 될 거라고요. 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답 기억 니은이 되겠고 14번 또 자연 선택에 의해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 1세대에 보면은 다양한 색깔이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2세대 3세대로 갔더니 흰색 토끼가 없어졌어. 그죠? 응? 애매한 색깔하고 검은색 토끼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자 기억은 니은보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다? 아닌가 보지. 아마 환경이 좀 어두워졌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지. 그지? 1세대에서 3세대로 갈수록 털색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이 오히려 줄었지. 한 4종류의 색깔이 있었는데 2밖에 안 남았어요. 정답은 디귿이겠네. 토끼의 천적이 밝은 색깔 털색을 가진 토끼를 선호하다 보니까 내가 잡아먹어봤는데 흰색 토끼가 조금 더 맛있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 늑대 입장에서 볼 때, 여우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렇게 흰색 토끼가 없어지더라. 이것도 자연 선택이 천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여긴 지금 사실은 원인은 안 써있지만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17번 한번 볼게요. 17번 위도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생물종의 수를 나타낸 거다. 231페이지 17번을 보면 남극에는 생물종의 수가 별로 없어. 왜? 추워서. 그다음 북극에는 역시 생물종의 수가 별로 없어. 추워서. 어디가 더 많아? 적도 쪽이 많지. 이유가 뭐겠어요? 아마 뭐 온도가 높으면 생물이 살기도 유리한 환경인가 보지 뭐.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으면 이런 다양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위도가 높아질수록 종 다양성은 감소한다. 오케이. 적도와 극지방의 생물 다양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 적도 지방의 생태계가 극지방의 생태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됩니까? 다양할 테니까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지. 그지?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유전적 종 생태계 다양성이 전부 다 크다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넘겨보면 20번 문제 있어. 아까 우리 철도와 도로가 놓인 경우와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나 다로 갔어요. 나는 뭐야?
서식지가 분절됐어. 끊어졌어. 근데 세 번째 그림은 지금 뭐 해놨죠? 뭔가 연결 통로를 만들어놨지. 그지? 그러면 조금 회복되지 않겠니?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서식지 단편화. 이런 단어들은 알아놔야 돼. 서식지 단편화. 그랬는데 생태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생태 통로 같은 걸 만들어 놨단 말이야. 생 같은 것도 그래가지고 집에 길고양이들 밥 먹으러 오라고 다니는 길에 내가 길을 내놨어. 애들이 막 숲을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쌤이 좀 수습할 수 있는 데까지 불을 조금 눌러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글로 다니더라고. 근데 글로 다니는 게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그치? 그때 오소리 밥 먹고 있는 거.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로드킬 당한 애가 오소리라는 거 알았다니까. 군대가 무지하게 크더라니까. 차가 지나가면 긁힐 정도로 옆으로 누워서 죽어있는데 이만하게 진짜 딱 봐도 30cm가 넘겠던 거. 이만한 그냥 갈색 손뭉치 같은 것들이. 진짜 그 철물점에 계집하는 거랑 시골 변두리 가면 이렇게 된 계집이잖아. 그 중에 가장 큰 계집을 내가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그 고양이 급식소로 쓰고 있는데 그럼 입구도 크겠지. 엉덩이 걸리더라고. 오소리 엉덩이가 걸리더라고. 자, 아무튼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서식지 단편화. 그 다음에 나에서 생물종의 멸종 위험은 다에서보다는 좀 높겠지.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여기가 상태가 안 좋으면 도망가거나 할 텐데 나에서는 지금 단절돼 있으니까 다는 생태 통로를 설치한 것이다. 답은 기억 디귿. 자, 한 문제만 딱 더하고 뒷단으로 넘어갈게요. 25번 주관식 문제. 25번에 보면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숲속에 다양한 생물이 나와 있어요. 가에 나와 있는 거는 종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지? 나에 나와 있는 건 무당벌레 중에 다양한 무당벌레를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건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종 다양성, 여기는 유전적 다양성.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자고요. 일단 1번은 이게 답이고요. 그죠? 2번은 나와 같이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뭐 때문이야? 개체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 무당벌레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같은 생물종이라도. 알겠죠? 지금 여기도 샘 포함해서 여러 명 있는데 유전자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야.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지? 자, 25번까지 했고요. 자, 이제 뒤에 넘겨서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대단원인가? 환경과 에너지가 대단원인가? 갑자기 애매하네. 대단원이네. 대단원이 바뀐 거네. 환경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에서 네 번째 큰 단원인데 앞에 환경 파트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하고 많이 연결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에너지 파트에서는 약간 물리학에 관련된 개념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전기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라든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송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여기 조금 수월하게 가다가 이제 뭐 엘니뇨, 라니냐 같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기후변화 같은 게 들어가면 이쪽에서 조금 따질 내용이 좀 있고요. 일단 앞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어딜 보냐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봐봐. 앞으로 다시 한 장 넘겨서 여기 여기를 보면 오른쪽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쫙 써 있어요. 그냥 큰 제목만 한 번씩 보고 갈게요. 뭐라고 써 있냐면 지구온난화라고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지구온난화라고 써 있고 두 번째는 대기대순환이라고 써 있어요. 전부 다 지구과학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뭐 요 뒷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구온난화 들어본 적 있죠? 최근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최근 2, 3년 동안 이 지구온난화라는 말보다 기후변화라는 말을 더 많이 써. 뭐 언론에서, 방송에서, 아니면 뭐 학계에서 기후변화 또는 기후위기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말보다 이거를 더 많이 쓰는 추세로 바뀌었어. 뭐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거의 지구온난화라는 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응? 뭐 굳이 그럼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가 되는 거지. 온실 효과하고 좀 구분해야 됩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가 대기권이라는 대기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기를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대기를 갖고 있을 때가 좀 더 따뜻하다라는 게 온실 효과야.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높다. 평균 기온이 높다. 그래서 살기 좋아요 이거거든. 근데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그런데 그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요. 점점. 왜? 니들 때문에. 응? 이게 지구온난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냥 평균 기온 올라가야만 가지고는 인간들을 각성시키기가 힘드니까 점점 실제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위기라는 말까지 쓴다고. 자, 그런 개념이고요. 대기대순환은 지구의 대기층이, 공기층이 지구 자전 효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바람을 대기대순환이라고 합니다. 편서풍, 무역풍 이런 얘기들. 그 다음 밑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쪽에서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런 말 들어봤지?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뀐다. 그지? 밑에 있던 걸 위로 던지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뀐다. 서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밑에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을 무시한다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요새 위치 에너지란 말 잘 안 쓰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 쓰는 것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개념들 여기 이제 물리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이 앞에 선생님 소개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파트가 등장하고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자, 여기는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좀 전에 이 대단원 앞단원에서 생물 다양성 얘기할 때 했던 내용들이 좀 그림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죠? 자, 생태계. 쌤 지금 니네 지난주 수업하고 목감기를 일주일 동안 앓다가 원상복귀가 좀 돼가는 중인데 한 90% 온 것 같아. 그런데도 아직도 말을 좀 많이 하면 목이 말라버리더라고. 마르면서 이제 또 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렇게 물로 구입은 좀 별로 없잖아. 그지? 어제도 좀 힘들었는데 오늘 좀 괜찮긴 하네. 자, 아무튼 생태계,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룬 하나의 거대한 체계이다. 시스템이라고 하지, 시스템. 그지? 첫 번째, 개체.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개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개체. 개체가 뭐냐면 일종의 생물 하나 얘기하는 거, 생물 하나. 거기 지금 사슴 하나 딱 그려져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개체군. 그럼 여기 지금 나 혼자 있으면 개체. 근데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묶으면 이건 개체군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가니까 군집이라는 말이 나왔어. 군집. 그지? 군집을 뭐라고 같아? 개체군. 봐봐. 개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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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만 쓸게. 사슴에 대한 개체군. 그 다음에 거기 뭐냐? 양이야, 양? 토끼? 토끼에 대한 개체군. 그 다음에 저 뒤에 뭐야? 뱀이냐? 뱀에 대한 개체군. 이 개체군들이 서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군집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군집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집들이 모여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지? 거기 하늘에 지금 독수리도 나와 있는데 얘는 독수리 한 마리 있으니까 이건 개체 군은 아니겠지. 그냥 개체 한 개겠지. 개체 한 개. 지금 선생님이 식물은 얘기 안 했는데 식물들 이름을 몰라서 안 했어요. 나무만 딱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줘요? 모르지. 말 수가 없잖아. 자, 아무튼 거기다가 줄 한번 거놓을게요. 개체라는 글자 줄 긋고 개체군이라는 말 줄 거놓고요. 같은 종의 개체들까지 줄 거봐. 야, 어제만 해도 이 정도로 큰 소리도 못 냈어. 같은 종의 개체들. 알겠지? 그 다음에 군집에다가는 여러 종이라고 쓰세요. 여러 개체군이 살아가는 집단, 그래가지고 군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생태계라는 말은 이런 것들은 자연 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최근 과목의 추세야. 옛날에는 환경 그러면 자연 환경만 얘기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환경도 환경이라고 해서 생태계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태계는 어항과 같이 작은 생태계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어항이 뭐야? 어항. 집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항. 너 보면 그 안에다가 별의별 거 다 넣어놓잖아. 자갈도 좀 넣어놓고, 그지? 그러게. 다시 한번 물고기나 한번 키워볼까? 선생님 시골로 이사 갔을 때 첫 여름에 진짜 장난으로 잠자리채를 가지고 개울가에서 물고기가 불을 이렇게 떠봤는데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크지는 않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그때 아버지 집에서 구피를 한 5마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구피를 갖고 와서 어항에 키웠었거든. 근데 구피들이랑 섞어버렸어. 그냥 10마리 잡을 거까지 10마리가 다 있다가 1년 넘게 살다가 나중에는 구피는 다 죽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구피들 다 죽고 산소 불어넣는 거 사기 애매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10대번씩 계속 빨대로 계속 불었어.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그 개울가에서 잡은 피레미 같은 거 2마리만 살아남아 있는데 딱 이맘때인 거야. 이맘때쯤에 얘네 2마리만 남아있는데 이거 너무 그렇다. 얘네 풀어주자 해가지고 동네 개울가에 가가지고 풀어줬거든. 근데 하필 그날이 좀 영하였어. 물이 한 반쯤 얼어있었거든. 살짝 살얼음. 그냥 물에다 놔줬거든. 넣자마자 둥둥 뜨더라. 어떡해, 늦었지. 그 이후로는 안 키우고 있는데 다시 키워도 재밌을 것 같아. 그런 어항도 하나의 생태계라는 얘기야. 인공적으로 조성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바다와 같이 큰 생태계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하려는 건 밑에 거야. 열대우림, 사막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농경지, 공원, 저수지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생태계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자연 생태계랑 같이 어우러진다고. 대표적인 게 저기 막 시골에 가보면 있는 계곡 중간중간에도 인공 저수지라든지 인공 댐들 만들어 놓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계곡물이 평소엔 별로 없다가 여름에 갑자기 순식간에 불어가지고 막 피해를 주기도 한단 말이야. 산사태 일으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그 계곡물들의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콘크리트로 조그맣게 사방댐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비가 좀 오거나 물이 좀 있으면 그 사방댐에 물이 고여서 그래도 수심 한 2, 3m 정도의 우리 교실보다 더 큰 그런 조그만한 그런 웅덩이 같은 게 생긴단 말이야. 연못이. 그런 데들도 물이 계속 꾸준히 차 있으면 나중에 나름대로 그 주변하고 어우러지면서 생물들도 살아나고 막 그래요. 자, 아무튼 인위적인 생태계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다시 본 내용으로 들어봅시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일단 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고 비생물적 요인이 뭐가 있나 봐봐. 환경 요인이라고 써있죠? 비생물적 요인에 보면 환경 요인이라고 써있고요. 거기 보면 다양하게 써있어요. 뭐 써있어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을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생물적 요인은 말은 모든 생물. 그 생물적 요인에 뭐뭐 써 있습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거는 뭐 이거 초딩 때부터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그죠? 생산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그래서 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등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 소비자는 뭐 동물 플랑크톤, 초식동물, 육식동물 얘기하는 거고,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다른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세균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곰팡이 같은 것들이 분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는 이런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태계가 꾸려져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밑에 쭉 나오죠.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 비생물적 요인과, 이게 생물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에 지금 1번이라고 써 있고, 이 뒤에 거에다가 2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2번을 반작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생물적 요인들끼리, 이 생물적 요인은 지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있었잖아. 이 사이에서 주어지는 과정들, 이것들은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단어 3개 중요해. 작용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정한이가 길 걸어가다가 비 와가지고 비 맞았어. 비 맞아서 내 머리가 젖었어. 비가 맞아와서 난 생물이야. 내 머리가 젖었어. 작용. 응? 열받아가지고 정한이가 자연이 나에게 테러를 다했어. 난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 길 가다가 바위에다가 오줌을 넣었더니 정한이 오줌이 강한 산성이라서 바위가 피쉬 하고 살았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줬지. 그지? 이런 건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한 얘기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주는 게 작용. 생물이 내 말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작용.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 사람이 중장비를 들고 와서 살을 깎았어. 그지? 그리고 바위를 막 부셨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반작용이 되는 거지. 자, 일단 거기 볼까요? 한번 하나씩 보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걸 작용이라고 하는데,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토양에 식물이, 그지? 토양에 있던 양분이 생물에게 갔으니까 작용이 되는 거라고.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래진다. 이것도 기온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잖아. 반면에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낙엽은 식물의 조직의 일부였는데 이게 분해되면 토양, 비생물적 요인이 비옥해진다. 지으류가 뭐냐면 이끼 같은 거야. 이끼. 흙 표면에 이끼 같은 게 쫙 덮여. 이걸 지의류라 그래. 왠 줄 알아? 땅, 지, 옷, 의. 땅에다가 옷 입혀놓은 거거든. 이것들이 산성물질을 막 분해하면 암석의 풍화를 촉진한다. 되니? 저기 막 울창한 숲 같은 데 가보면 바위 위에 막 이끼 같은 것들도, 이끼보다 좀 큰 식물들도 있는데 꽃이 피진 않아. 그래들 지으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끼를 지으류라고 하는 거 맞는데 지으류가 이끼만 말하는 건 아니야. 응? 그런 짧은 풀들을 다 지으류라고 하는데 걔들이 분비하는 물질 때문에 암석이 부서질 수도 있단 말이야. 오랜 시간 지나면. 만지면 벌써 느낌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왔듯이 반작용이 되겠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공기의 성분이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비생물적 요인이잖아. 기온, 공기. 또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참고로 선생님 집 방 밖에 앞에 있는 고양이 집이 하나 있고, 그 고양이 집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내가 방치해놔서 지금 잡초가 엄청나거든. 이제 아직 추워서 말라 죽고 있는데 거기 선생님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이 뻑 뚫렸어. 땅속으로, 땅 밑으로. 내가 보기에는 두더지가 들어온 것 같아. 의외로 시골에 두더지 많대요. 요만하대 두더지가. 딱 요만? 뭐 작은 생쥐만 한다 그러나? 두더지가 파는 구멍인 것 같아. 난 본 적이 없어서 심증만 갈 뿐. 설마 뱀이 뚫지는 않았을 거야. 우리나라에 그만한 뱀들 거의 없어요.
자, 여기 밑에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개구리의 개체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왜?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으니까. 응? 개구리가 벌레 잡아먹는 거 알죠? 자, 237페이지로 갑시다. 생물과 환경의 관계. 지금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말을 물리학에서 원래 쓰는 표현이야. 이게 내가 힘을 쟤한테 가하면 쟤도 나한테 똑같은 극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이런 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지금 이 작용과 반작용이 비생물이 생물에게, 생물이 비생물에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받아서 환경도 변하지만 생물도 변한다는 얘기야. 자, 보시면은요.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의 여러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생물도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지. 생물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면서 또 환경에도 영향을 주긴 준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빛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작용이잖아. 작용. 그쵸? 이 작용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빛의 세기와 뭐뭐 나왔냐면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조시간이라고 하는 빛과 관련된 비생물적 요인을 3가지 정도 써놨습니다. 빛의 세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이 형광등이 빛을 방출하는데 빛을 10W를 방출하다가 20W를 방출하다가 30W를 방출하다가 그러니까 똑같이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눈에 보이는 빛이니까 가시광선이라고 보면 되겠지. 가시광선이라는 딱 빛의 종류를 정해놓고 10W, 20W, 30W, 40W 점점 늘려가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의 파장이야. 얘한테 자외선이라는 빛을 쪼여줄 때 지금 우리가 쪼여주고 있는 가시광선을 쪼여줄 때 그 다음에 적외선을 쪼여줄 때 얘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빛의 파장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 자외선이랑 적외선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가시광선을 쪼개. 가시광선을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보, 남, 파, 초, 노, 주, 빨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파장으로 하면 너무 단위를 내리면 너희한테 어려우니까 한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는 파장이고요. 여기가 한 0.7 조금 넘는데 그냥 0.7이라고 할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동에너지 알지? 파동에너지 전파로 바꿨어. 음파같이 이거랑 여기 위로 볼록한데 여기를 마루라고 하거든. 마루에서 마루까지에 해당되는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고? 파장. 그럼 얘하고 누가 더 파장이 길어? 얘가 길지? 보라색보다 빨간색 쪽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길단 말이야. 알겠어요? 만약에 보라색 쪽이 파장이 이 정도라면 빨간색 쪽은 파장이 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노란색은 한 중간쯤 되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에 따라도 식물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일조시간은 뭐야? 일조시간. 빛을 받는 시간. 이네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주로 봄에 피는 꽃들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피잖아. 그래서 점점 일조시간이 길어지면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반대로 코스모스 이런 애들은 가을이 돼가면은 꽃이 많이 피거든. 내가 보기엔 코스모스는 사기캐인 것 같아. 사기캐. 아무 데나 펴. 주로 가을에 피는데 선생님도 지난 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씨 뿌렸더니 막 자라더라고. 여름에 엄청 자랐어. 근데 심지도 않은 곳에 있는 코스모스는 얼마 전까지 펴 있었거든. 가을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는 이제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점점 해가 짧아지면 꽃이 피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식물의 종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지금 보시면은요, 책 볼게요. 빛의 세기부터 숲의 위쪽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되게 울창한 숲이야. 밑에 풀도 있고, 축축한 곳에 자라는 애도 있고, 마른 곳에 자라는 짧은 풀도 있고, 어느 정도 키 큰 나무도 있고,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숲의 위쪽에는 햇빛을 방해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라고, 큰 나무 밑에 좀 그늘진 곳에 자라는 나무들은 좀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들이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무들도 보면 바깥쪽에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하고 안쪽에 조금 많이 그늘진 곳에 있는 잎하고 잎이 두께도 다르고 속의 조직의 배열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강한 빛을 받는 잎을 뭐라고 하냐면 양엽이라고 합니다. 양엽. 양엽 식물. 만약에 종이 다르면 반대로 오른쪽처럼 좀 얇은 애들은 음엽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양엽 식물, 음엽 식물. 물론 같은 나무에서도 양엽 역할하는 애들이 있고 음엽 역할하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식물의 잎은 울타리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많이 빽빽하게 있는 그런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 조직이 되게 막 두 겹씩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고요. 반면에 약한 빛을 받는 애들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좀 넓고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좀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음엽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센 빛을 받는 거 양엽, 약한 빛을 받는 걸 음엽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 써 있는데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예요. 코스모스는 단일 식물이라면 개나리, 진달래 이런 애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장일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붓꽃, 시금치 써 있는데 다들 몰라요. 이렇게 다 알아. 그지? 시금치가 꽃이 피나? 아, 식물. 자, 그다음 왼쪽에 빛의 파장.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녹색은 얕은 데까지밖에 못 간대요. 갈색은 좀 더 들어간대요. 붉은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서 직진성이 큽니다. 파장이 길어서 직진성이 커요.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간다고. 그래서 얕은 물에 사는 김, 파래 등이 있고요. 조금 깊은 곳에 사는 미역 같은 것도 있고요.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뭐 홍조류 뭐 얘들이 있나 보지 뭐. 우뭇가사리 막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빛은 파장이 짧을수록 뭐 투과도가 커서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면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써있지, 그지? 청색광이 지금 이 자료에서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그냥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깊은 곳에는 홍조류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홍조류면 빨간색이라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어떤 녀석이 색깔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튕겨내는 거야. 빨간색은 못 먹고 튕겨내고 다른 색을 흡수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거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1조 시간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계절에 따라서 번식기가 되고 번식기가 아니고 이런 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겨울잠 자기 전에 뭐 번식을 미리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여기 보면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지만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그래서 오른쪽에 장일 식물, 단일 식물. 장일, 해가 길 때, 길어질 때, 단일, 해가 짧아질 때 이런 뜻이에요. 자, 밑에 개념 속 얘기는 뭐 굳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온도와 생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